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이곳에 찾아와 무슨 사연을 풀어낼지 정말로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그 도끼를 뽑아낸 뒤 복수로 치료를 마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아주 스펙터클하고 쉴 틈 없이 신이 나니까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저의 결혼까지도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며 가언으로 삼고 계신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을 도우면 복이 되돌아온다고 아주 굳게 믿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도와야 한다. 남에게 일어난 일이 곧 내 일이 될 수 있다. 콩 한 쪽도 나눠야 한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기에 저와 어머니는 진절머리를 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역시 입으로만 돕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인상이 푸근한 아저씨답게 늘 이쪽 저쪽 분주하게 남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아원 문 앞에 갓난아기일 때 버려져 평생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갓난아기였기에 금방 입양처를 찾게 되어 좋은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된 것 역시 큰 복이라며 이렇게 나눔을 받았으니 본인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자마자 양부모님께서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태어나는 바람에 저는 친조부모님을 단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지갑 속에 빛바랜 사진으로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양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다는 선산을 아버지께 상속을 해주셨는데 아버지는 그 선산에 조부모님의 묘자리를 만들어 모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산이 있는 고즈넉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 조용한 동네가 제 삶의 터전이자 제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주무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또 양부모님을,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의 핏줄이라고 분명 미울 때도 있었을 텐데 항상 사랑으로 포옹해 주시고 감싸 주심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한 양부모님을 만나게 된 건지 저로서는 솔직히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친핏줄인 부모님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보통 입양 가정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벌초를 끊임없이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께는 그 보답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하셨고 고아원으로 봉사도 자주 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처음 만나게 된 곳도 고아원이었거든요. 두 분 모두 봉사를 하시다가 알게 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후원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다니시고요. 저도 원하진 않았지만 반강제적으로 끌려가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말하는 봉사 점수를 다 채우고도 넘쳐서 우리 학교 봉사왕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선산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내 느낌이라기보다는 오순도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 같았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아버지께서 양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시골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냐면요. 마을에 이장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을 곳곳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면 온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 내용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3번지에 사시는 이금숙 할머니 댁에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같은 거요. 전원일기에서만 본 것 같은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타지에 사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주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진짜 그런 방송을 아직도 하냐면서요. 아직도 동네 땅값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동네였습니다. 철이 되면 서로 품앗이를 해주며 노동력을 아끼고 서로 돕고 돕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우리원 같은 큰 건물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동네의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보건소 하나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마트 그런 것도 꼭 큰 시내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나가야만 있었고요. 동네에 아주 작은 슈퍼 하나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아원도 하나 있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대부분 수녀님들께서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어울리지 않게 동네에 성당이 하나 있어 동네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천주교였고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돌보자는 마음으로 동네 성당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봉사를 나가셨습니다. 물론 돈이 생기는 대로 후원도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이불도 기부를 하시고 옷도 기부를 하시고 간식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는 날이면 차 한가득 과자와 빵을 싣고 오셔서 고아원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땅이 선산을 제외하고 평야도 있었기에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분에게 세를 주시고 돈을 받으셨습니다. 집 자체는 여유가 있었기에 봉사를 꾸준히 하시고도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시골 마을은 조용했고 도란도란했으며 학교가 멀다는 단점을 빼고는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배달 음식점이 있어서 밥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기 좋고 물 좋아서 여름이면 산에 놀러 가고 겨울이면 강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저처럼 어린 애들은 고아원에 있는 애들과 몇몇 집이 전부였지만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다 같이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고아원에 산다고 해서 깔보거나 무시하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아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어린 아이들은 입양이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찬 상태로 들어온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입양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딱 5, 6살까지는 입양이 그럭저럭 되는데 7살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입양이 거의 되지 않아서 19살까지 고아원에서 지내는 언니 오빠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건 제 나이가 7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4살의 나이로 고아원에 처음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꽤나 딱한 아이였는데 부모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아원에 버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부모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려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맡아줄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보호시설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고아원에 입소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뽀얗고 작았던 그 남자아이는 당연히 고아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한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난생 처음 보는 수녀님들만 곁에 있으니 두렵고 불편했겠죠.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수능을 하거나 적응을 하는 편인데 찬영이는 도통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는 소리가 담을 타고 저희 집까지 들려올 정도였으니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무척이나 지쳤을 겁니다.
저는 주말에 부모님을 따라 고아원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형식상으론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었지만 고아원에는 같이 놀 친구들이 잔뜩 있어서 저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찬영이가 구석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다가 저에게 슬며시 다가오더니 제 옷에 달린 브로치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예쁘다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찬영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저는 인심 쓰듯이 브로치를 떼어서 찬영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깝긴 했지만 이거 하나도 찬영이가 눈물을 그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깝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찬영이 손에 브로치를 쥐어주었고 그게 무슨 방아쇠가 된 건지 찬영이는 저만 보면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면서 울던 찬영이가 제가 집에 가려고 하자 누나 누나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는 방싯방싯 잘도 웃던 아이가 제가 집에 간다고 우니 마음이 좀 이상하대요. 수녀님들께서는 찬영이가 뽀얗고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였고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입양하겠다는 입양처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찬영이는 5살, 6살, 7살이 되도록 입양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낯선 사람만 보면 엉엉 울어대서 입양을 가지 못했고요. 조금 더 큰 뒤에는 이상하게 입양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찬영이를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건지 입양을 기피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찬영이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금방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찬영이를 달래주었습니다. 졸지에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찬영이를 챙기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영이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영이를 붙잡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아이였지만 애가 똑똑한 건지 저한테 잘 맞춰주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를 하게 되었는데 찬영이가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곁눈질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글 공부도 하고 숫자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찬영이가 저만 너무 따라다니니까 저도 불만이 생기는 날도 있었죠.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날도 있는데 찬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자기랑만 놀자고 떼를 썼거든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엉엉 울면서도 제 옷자락을 놓치지 않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찬영이랑 놀아야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찬영이를 저희 집 막내로 입양을 하자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저랑 워낙 잘 지내고 있었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영이와 제가 1살, 2살 나이를 더 먹을수록 성향이 점점 달라지면서 서로 놀고 싶은 종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형놀이나 그림 그리기가 좋은데 찬영이는 공놀이나 철봉에 매달려서 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지저분한 게 싫어서 흙에서는 놀고 싶지 않았는데 찬영이는 저에게 흙에서 두꺼비 집을 만들며 놀자고 했습니다. 성향이 점점 안 맞기 시작하니까 제가 고아원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찬영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찬영이를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으셨습니다. 아무리 불쌍한 아이를 돕는 일이라 해도 저랑 잘 지내야 한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친한 동생과 친동생이 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찬영이를 끝끝내 눈에 발표하셨지만 제가 딱 잘라서 찬영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입양을 포기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13살이 되고 찬영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도 이제는 입양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오고 있었고 14살이 되자마자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장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가자고 하셔도 저는 공부나 하고 있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루는 찬영이가 부모님께 슬며시 제가 보고 싶다고 같이 놀고 싶다고 말을 전한 모양인데 저는 딱 잘라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춘기였으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남자아이가 들러붙는 게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저도 소녀 감수성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찬영이가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면서 한 번만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걔가 줘봐야 뭘 주겠냐고 귀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찬영이가 저에게 편지를 주면서 누나, 내 마음이야 하는 겁니다. 주변 고아원 친구들이 놀리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것이 보였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누나 이제 중학생이라 바쁘다고, 초등학생인 너랑 놀아줄 시간 없다고 모질게 대했습니다. 자꾸 불러내지 말고 너도 네 또래 애들이랑 놀아. 내가 초등학생이랑 놀고 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말이죠. 찬영이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저에게 누나, 내 편지 하는데 저는 그걸 뿌리쳤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분명 친구들이 고아원 동생한테 러브레터를 받았다고 놀릴 게 뻔했죠. 편지는 받은 걸로 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고 차갑게 대꾸하고는 우는 찬영이는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잔뜩 화가 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 방문을 벌컥 열고는 찬영이한테 그렇게 모질게 해야 했냐고 애를 꼭 울려야 속이 시원하냐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봐서 솔직히 조금 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찬영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입양 간다더라 하시며 못된 계집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찬영이를 왜 이렇게까지 챙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찬영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 뭐 어쩌라고요? 입양을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찬영이랑 잘 어울려 놀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겠냐고 차갑게 대꾸를 하고 공부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 제가 고아원에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으니 찬영이를 보진 못했고요. 잘 가라는 인사를 못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찬영이는 11살이라는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찬영이가 미국에 도착을 했을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11살 나이면 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케도 입양을 갔다고 슬쩍 대꾸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찬영이가 엄청난 천재라고 말입니다. 그 울보가 천재라고? 하고 물어보니 무려 IQ 테스트에서 152라는 높은 숫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한글 공부를 시작할 때 3살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서 한글을 다 뗀 거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암산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머리 회전이 엄청나게 빨랐대요. 제가 찬영이 귀찮다고 서서히 멀어질 때부터 찬영이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공부하느라 못 온다고 그랬다면서 같이 공부해보겠다고 하루 종일 책만 팠다더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녀님 한 분이 IQ 테스트를 해보자고 권유를 했고 무려 152라는 수치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싹을 알아본 미국의 엄청난 재력가 부부가 찬영이를 키우고 싶다고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연락처라도 받아뒀어야 했다고 아쉬워하길래 찬영이 성공하면 뭐 좀 얻어먹으려 했어? 하니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미국 가서 무슨 정을 붙이겠냐고,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음식 좀 보내주려고 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찬영이가 엄마 밥을 오죽 좋아했니? 거기 가면 다 금발머리 백인일 텐데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물 반찬을 뒤적거리면서 남 걱정도 팔자다 하고 말았습니다. 제 밥상에도 고기가 없는데 찬영이한테 무슨 반찬을 해주겠어요. 그렇게 다시 조용해진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요란법석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외지인이 잘 정착하지 않는 마을인데 외지인이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온다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구경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장비차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때 딱 마침 고추를 말릴 시기라 도로에 고추를 싹 널어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통행 일정이야 다들 꿰차고 있었고 큰 차량이 아니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라 그냥 널어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행사처럼 고추를 널어놓은 거라 누구 하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지인은 그걸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추를 말릴 시기에 중장비 차량이 와서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맡긴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놈의 고추 때문에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은 외지인에게 그냥 공사 내일요 하면서 태평하게 굴었습니다. 정작 외지인은 하루하루가 다 돈인데 말이죠. 고추 좀 치워달라고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장님은 귀찮다고 무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 이장이 좀 일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재수가 없긴 했거든요. 아들이 무슨 서울대를 나왔다나 뭐라나. 아무튼 외지인에게 자기는 막걸리 약속이 있어서 방송해주기 어렵다고 하고는 사라졌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란스러움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나와보셨다가 그 상황을 모두 목격하신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아버지는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할미, 고추 좀 치워주세요. 이 고추 저쪽으로 옮깁니다. 하면서 길을 터주셨습니다. 한 40분을 넘게 동네방네 외친 덕에 길이 드디어 열렸고 외지인 부부는 저희 아버지께 엄청나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끼리 당연히 돕고 돕는 거라면서 저기 뒤터에 지어질 집 구경이나 나중에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집을 다 지은 후에 초대를 받았고 집을 궁금해하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지인 부분의 집 구경도 하고 선물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워낙 사람을 좋아하시고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갔죠. 그뿐만이 아니긴 했습니다. 금순 할머니 댁에서 소가 송아지를 또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나오는 도중에 뭐가 잘못된 건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얼마짜리 소인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할미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옆 마을 수의사분을 모시고 와 진료를 보게 해드렸고요. 다행히 목에 걸린 찌꺼기들을 뽑아내자 다시 숨이 활기차졌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철이네 집에 있던 차광막이 무너지자 아버지께서 대신 가서 수리를 해주시기도 했죠. 그거 은근히 돈 많이 드는 작업이라 찢어지거나 무너지면 없는 채로 사는 집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홍반장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씨가 하필이면 또 홍씨여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홍반장 홍반장 하며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동네 살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꼴을 가장 눈꼴 시리게 봤던 사람이 누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대신한 것뿐인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을 이장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저렇게 가식을 뿌리고 다닌다고 험담을 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순전히 호의로 하신 일이었으나 이걸 감투 쓰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반반씩 파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벌써 몇 년 동안을 마을을 위해 일한 줄 아냐? 당연히 이장이 최고다 하는 이장파. 이장이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물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조차 홍반장이 줍는다 하는 홍반장파. 제일 피가 터졌던 건 마을 이장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선 당연히 이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 반인 홍반장파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애걸복걸 하신 거죠. 저녁마다 집에 찾아오셔서는 지금 이장은 너무 하는 게 없다. 홍반장이 나와야지 마을이 좋아진다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동네 쓰레기 줍고 다닌 이후로 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냐? 홍반장만 믿는다 하시면서요. 결국 고민 끝에 등살에 못 이긴 아버지께서 이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고 웃기게도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장이 되셨습니다. 이장파 사람들도 앞에서는 이장이 최고다, 의리가 있지 하시면서 뒤로는 저희 아버지를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장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6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된 뒤로부터 정말 바쁘게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을 회비부터 관리비를 원래 지정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 이장이랑 동네 은행장이랑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이장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며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아버지께서 장부를 낱낱이 공개를 하셨고 전 이장은 마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죽 열이 받았으면 술을 먹고 저희 집에 찾아와 깽판을 치는 바람에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깨끗하게 매월 1일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회비의 사용처를 모조리 공개하고 장부를 따로 관리할 마을 주민 2분을 정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비에서 남는 돈으로 고아원을 후원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마을 사람들의 경조사에도 보태자고 하셨습니다. 마을이 협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조사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 모두 십시일반하여 돈을 걷었었거든요. 그 비용을 따로 쓰지 말고 마을 회비에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고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마을 수리와 고아원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도 비용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장이 된 이후로는 마을이 정말 보기 좋게 깨끗해졌고 사람들끼리의 사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2년 동안 마을 이장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전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왕따가 되어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간 찬영이는 가끔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편지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살짝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 업보인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매몰차게 보내긴 했으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이장 일을 맡아서 한 지 3년 차가 지났을 무렵 마을에 아주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전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큰 사기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까막눈인 마을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현혹을 시켜 서류를 조작하여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땅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오랜 시간 꼬여낸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려면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땅의 사용처가 정확해야 하며 일단 위임을 해서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장의 말에 속아 사람들 대부분이 위임장이라는 서류에 사인을 했고 전 이장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서 땅을 갈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하루아침에 모두 전 이장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인 건 글자를 잘 모르는 할머니들의 집터까지 큰 돈으로 불려주겠다면서 가져간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렸고요.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속지 않을 게 뻔하니까 우리 어머니께 접근을 해서 며칠 동안 현혹을 시켰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동참을 하였으니 믿고 도장을 드린 거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선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평야까지 모두 빼앗겼는데 평야를 농사꾼에게 세를 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농사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명의가 바뀐 탓에 자기들 1년 농사가 망하게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거죠.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돈 한 푼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도 죄다 거지가 되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에 전 이장은 유유히 마을을 떠나 잠적을 해버렸죠. 저희는 풀죽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행히 그동안 후원을 했던 고아원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체가 성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교단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성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그 돈을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보내주신 거죠. 돈이 꽤 되어서 한시름 났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전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빠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동네에 전셋집 하나는 얻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19살인데 그거 하나 몰랐겠습니까? 어머니도 이번에는 아버지를 살짝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한 게 우리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고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망해버려서 여간 달빵을 얻어 살아야 하는 것도 불편했고 저는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 덕에 대학 입시는 실패를 했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시내의 대부 업체에서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말에 냉큼 지원을 했습니다. 일이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조폭들이 운영하는 대부 업체였거든요. 대신 월급이 꽤 많았기에 그곳에서 일하며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증금이야 안 쓰고 있어서 갚았지만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은 다달이 갚아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다른 동네로 막노동 일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냈지만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7년. 빚은 거의 갚아가는 시점에 또다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겨우 다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빌라 월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소송장이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 선산에 우리 아버지 양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묘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산을 이장이 훔쳐간 거나 다름없이 날름 가져갔고요. 그 선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라는 소송장이었습니다. 자기네 땅에서 7년이나 공짜로 새들어 살았으니 땅 사용료도 지불하라는 억지 소송장이었습니다. 그걸 받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억장이 무너지셨는지 정말 엉엉 소리를 내며 우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내용 증명까지 날아오더라고요. 결론은 하루빨리 이장을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땅을 갈취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
마을 이장 도망간 건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간 거냐고 씩씩거렸죠. 제가 열이 잔뜩 받은 채로 출근을 하니 사장님께서 미스 송 무슨 일 있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전 이장이 땅을 훔친 것부터 조부모님의 묘를 이장하라고 한 내용 증명까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놈들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면서 당장 수소문을 해보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부업체 사장님께서 조폭이라고 했었잖아요. 조폭들이 또 의리는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한 게 화가 났는지 정말 며칠 만에 숨어서 지내던 전 이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똘마니들을 죄다 데리고 찾아가서 협박을 하신 거죠. 사장님께서 직접이요. 어디 양아치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냐며 남의 땅을 갈취해놓고 땅 사용료를 내라질 않나, 묘 이장을 하라질 않나, 전 이장한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면서 정말 살벌하게 조져놨다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배때기에 확 선 긋기 전에 당장 서류 돌려놔라, 내 눈앞에서 돌려놔라 하셨답니다. 윽박을 질러대니 전 이장도 벌벌 떨면서 새로 만들어진 서류에 도장을 다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7년간 끙끙 앓으며 빚을 갚느라 고생했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이렇게 쉽게 되찾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왜 7년이나 흩어져 살면서 그 고생을 해야 했는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끝난다면 무척이나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장이 조폭이 자기를 협박하는 바람에 땅을 빼앗겼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떡하니 넣은 거죠. 다 감옥에 잡아 쳐넣을 거라면서 경찰을 대동하고는 사무실로 찾아와서 적반하장을 부린 것입니다.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난처해지고 곤란한 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본 것 아니고 뭐 심각해지면 감방이나 갔다 오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감방 소리 나오자마자 식겁을 제가 놀라서 입을 헉 하고 벌리니 어차피 가봐야 이런 잡다한 일은 징역 1년도 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쿨해도 사장님이 너무 쿨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찝찝함은 솔직히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의리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엮인 소송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건지 선뜻 맡아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소송비도 정말 비싸게 부르더군요.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시작이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법원의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전 이장은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긴 땅이라고 끝없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했던 전적이 있으니 저희 사장님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전부 나섰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글쎄 정말 상상도 못한 인물이 서 있었죠. 바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찬영이가 우리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찬영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세요 하고 묻는데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찬영아 하면서 부르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꿈뻑거리며 찬영이? 네가 찬영이라고? 하면서 놀람을 숨기지 못하니 저에게 누나 오랜만이네요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께서는 찬영이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힘든 삶의 유일한 재미이자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반성을 하게 되었죠. 같은 한국에 있는 저라도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하고요. 근데 분명 찬영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왜 한국에 와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 그러더군요. 소송을 도와주러 왔다고요. 찬영이가 글쎄 IQ가 152인 천재라고 했었잖아요. 미국에 가서 완전히 고삐가 풀려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들과 달리 아주 일찍 조기 졸업을 했고 대학도 로스쿨에 진학해서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시험까지 한 번에 떡하니 붙어버린 덕에 어린 나이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여러 개 맡아서 승소를 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고요. 고작 24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의 반환 소송이며 우리 대부업체 사장님 소송까지 전부 변호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찬영이는 미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한국까지 왔다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잘 키운 딸보다 훨씬 든든한 아들이라며 부모님께서 참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영이의 도움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던 전 이장에게 어떻게 모은 것인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그게 이장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래된 땅 문서들부터 시작해서 원래 소유주가 몇 년 동안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전부 고소를 했고 사장님을 위한 탄원서까지 한데 모여지니 전 이장에게 제대로 엿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땅을 갈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땅값을 송금한 내역이 없으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게 맞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이장은 땅값을 전부 물어주고 이들이 당한 고통을 헤아려 배상까지 전부 하라는 판결을 받고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망했다고 법원 앞에서 본인 변호사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죄다 침을 뱉고 돌까지 던졌습니다. 언제가 됐든 나쁜 짓을 하면 천벌 받는다는 게 진짜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찬영이에게 그 어린 시절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찬영이도 저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그때 못 전해준 편지라며 그 시절에 썼던 빛바랜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누나, 이제는 공놀이 안 해줘도 돼. 다음에 만나면 인형놀이 하자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저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군요. 그날 이후로 찬영이와는 오해가 완전히 풀렸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찬영이는 키워주신 양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리를 끝내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자리를 잡고 인권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3년째 변호를 하며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사이에 저희 사이도 깊어져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찬영이의 손을 잡고 정말 우리 딸이랑 결혼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약점을 잡힌 건 아니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면서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진짜 딸이 맞는지 순간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찬영이는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품어두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제 이야기를 얼마나 물어보고 싶었는지 꾹꾹 참았다고 하더군요. 왜 참았냐 하니까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어릴 적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죠. 절제절명의 순간에 찾아온 찬영이에게 늘 고마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을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준 제 예비신랑과 평생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로 8살짜리 딸 하나, 4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참, 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은근히 시작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네요. 박복하다고 느껴본 적 없었던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돌아 지금은 모든 걸 털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지난 이야기를 하려니 문득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또 열불이 터지네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해 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자기 전에 제 이야기 떠올려 주시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을 향해 욕 퍼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서없이 나열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아주 우연 같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남편은 저의 사수였는데 평소에 일적인 대화 이외에 다른 말을 나눠본 적 없을 정도로 아주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상생활이 있긴 했지만 둘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워낙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길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남자여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연 같은 날은 아주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보통 버스 정류장 앞에는 하수구가 있기 마련인데 담배꽁초로 인해 막혀버렸는지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앞을 지나치던 차 한 대가 물 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저는 졸지에 물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쫄딱 젖어서 황당함을 느끼기도 잠시, 버스를 탈 꼬락서니가 아니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부터 천천히 달려오던 차 한 대가 제 앞에 서더니 저한테 감기 걸리겠다고 빨리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워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의 사수, 즉 남편이었습니다. 저랑은 집 방향이 정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그 호의를 거절했겠지만 이미 속옷까지 다 젖어버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남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당연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기에 차 시트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팀 팀원과 차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차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 때문에 차 시트가 다 더러워져서 어떻게 하냐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빗물에 쫄딱 젖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혀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귓가가 빨갛게 물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농담이랍시고 지금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을 던졌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사수님 혹시 저 좋아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걸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챈 거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 저한테 말 한마디 살갑게 붙여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알겠냐고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지 그랬냐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랑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집에 가는 내내 어필을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오피스텔도 하나 있고 차도 얼마 전에 샀다면서 우리 나이가 있으니 결혼 상대로 봐도 괜찮지 않냐고요. 이상하게 차에 타기 전까지는 부담스러운 대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동적으로 만나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한번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남편에게는 조금 마마보이 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마마보이였으면 제가 진즉에 헤어지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우리 엄마가 하는 정도였습니다. 뭐 대화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한대. 그래야 애를 잘 낳는다고 하더라. 우리 자기는 엉덩이가 커서 걱정 없겠어. 이런 말이요. 그때도 당연히 왜 그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자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을지언정 나는 이 사람을 뼛속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 사실 다른 사람이 고치지 못했으면 저도 못 고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저도 참 정신머리 없게 이 사람의 안정적인 모습만 보고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나이가 있고 사내 커플이다 보니까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고요. 눈 떠보니까 어느새 식장에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부부를 지원해줄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리는 꽤 좋은 곳이었으나 매출 자체는 높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악착같이 월급을 모아서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도 구매하고 차도 산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찌나 저에게 어필을 해대던지 시모가 우리 아들 경제관념이 정말 좋다면서 저에게 은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런 사람 아니지? 하면서요. 저야 뭐 그때까지는 농담인 줄 알고 하하 웃었죠. 사실 저는 월급 모은 걸로 현물을 사둔 게 없었거든요. 제 명의 오피스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남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도 늦게 하는 편인데 우리 며느리는 아들보다 모은 게 없어서야 원. 이런 말로요. 시부모님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고 아르바이트생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은근히 가끔 우리 편의점 일도 도와주고 할 수 있지? 그래야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는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수제 구두를 만들어 파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거래하던 업체가 대금도 주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사업장의 대금을 받아서 경비 처리를 해드려야 했는데 그 돈이 사라졌으니 어쩔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우리 결혼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좋지 않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남편이 이럴 때일수록 결혼을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질을 살짝 부리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했죠. 그러니까 당장은 집이 좁을지는 몰라도 아이가 없으니 자기 오피스텔에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도 잔금을 하청업체 사장님들께 보내줘야 해서 팔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저 하나 사라지게 되면 우리 부모님께서 쓰실 집만 구하면 되니까 부담이 오히려 덜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거죠. 그래서 좋다고 그럼 빨리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사정에 쫓겨서 결혼하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정말 간단하게 진행했고 우리 집 사정, 시댁 사정 둘 다 넉넉하진 않았으니 예단 예물 같은 것도 전부 생략했고요. 대신 손님이 많이 와야 남는 게 있다면서 크긴 하지만 낡고 후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댁에서 눈치를 조금 주더라고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의 신우가 완전히 망난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4살일 때 결혼을 했는데 신우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우가 일찍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있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쳐서 남편보다 훨씬 먼저 결혼을 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신혼의 시댁에서 무시를 하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나 봐요. 허구한 날 시부모님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혼에는 합가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돈댁에서 잔소리 귀에 피딱지가 앉을 지경이라고 매번 시조카를 데리고 와서는 시부모 집에 맡겨놓고 놀러 가더라고요. 시모도 잔소리가 많은 타입이었는데 신우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항상 일찍 시집가서 고생하는 우리 딸 하며 시조카를 봐주시더라고요. 눈물겨운 모정이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계단에서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서 몇 주간 깁스를 하고 지내야 한다고 했다며 신우한테 아이를 한동안 봐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 나이에 발목을 한번 다치면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 자주 발목을 다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시면 안 된다 하니 시모가 편의점 출근도 마다하고 집에서 요양하기를 선택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신우가 글쎄 주말마다 남편이랑 둘이 겨우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와서 애를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언니 바빠요? 애 좀 봐줘요 하면서 말이죠. 저는 태어나서 아이를 한 번도 돌본 적 없는 사람인데 뭘 믿고 저한테 애를 맡기는 건지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애를 저한테 던져놓고는 지는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바람 쐰다고 경기도 외곽에 나가서 사진 찍고 놀고 별 난리를 다 부리더라고요. 저한테 당당하게 기저귀 갈 줄은 알죠? 하고 나가는데 제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기저귀 가는 법 동영상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분유도 어떻게 먹이는지 몰라서 신우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진짜 제정신인 건지 신우가 지에 맡겨놓고 지는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맘카페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글을 올려서 물어보고 먹였다니까요. 애 분유 양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줘야 하나요? 하면서요. 한번 봐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지능적으로 저한테 던지고 가더라고요. 시모가 다리 깁스를 풀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맡기기 시작하는데 짜증이 나서 하루는 제가 집에 없는 척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숨죽이고 신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언니 집에 없어? 하면서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다고 하니까 아 진짜 이러면서 자기한테 말도 없이 어딜 가냐는 거예요. 우리 애는 누가 봐요? 아, 나 약속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언제 와요?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오라고요. 이러면서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정색을 하고 신우한테 딱 잘라 말했죠. 내가 신우 베이비시터예요? 나한테 돈이나 주고 애 맡기는 거야 지금? 요즘 애 보는 사람 쓰는 게 얼마나 비싼데 나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술을 써? 그리고 나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야. 친훈의 오빠처럼 바깥일하는 사람이야.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애는 신우가 봐요. 그 뒤로는 제 눈치가 보이는 건지 뭔지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 뒤로 제가 애를 봐줬다면 정말 호구였겠지만 저도 지능이 있는 사람인데 애를 봐줬겠어요? 매번 거절했죠. 저한테 서운하다. 둘째 출산하면 밖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이럴 때 놀아야지 언제 놀겠냐. 징징거렸지만 제 동생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닌데 제가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우한테 저도 주말에 일이 있어서 바쁘다. 나도 쉬고 싶다. 나 애 볼 줄 모른다. 애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 하면서 피했죠.
자기도 숨통 좀 튀어야 하지 않겠냐, 하루만 봐달라 울고불고 하길래 남편한테 네가 가운데서 중재 좀 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나서더라고요. 신우한테 우리가 시조카 부모냐고 하루 봐주는데 30만 원씩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연락 없더라고요. 웃긴 게 올케인 나한테는 졸라도 친오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대요. 나가 놀고 싶다던 신우는 시간이 흘러 둘째를 낳았고 한동안은 몸조리 하랴 신생아 보랴 바빠서 조용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저희는 여전히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급한 불을 끈 상태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신 결과 다시 모든 거래를 회복하고 이전과 같이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이익보다 거래처에 대한 신뢰를 지킨 덕분인지 거래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결혼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 썼다는 부분이 계속 걸리셨는지 아버지께서 저한테 슬슬 아이도 가져야 하고 이사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생활에 적응돼서 그런지 괜찮긴 한데 아이를 가지려면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번에 아주 큰 건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잘 해결되면 집 구할 돈 충분히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안정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글쎄 제가 덜컥 임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양가에서는 축하한다고 잔치라도 벌일 기세로 난리였지만 솔직한 말로 저는 겁부터 나긴 했습니다. 오피스텔이 분리형 원룸이긴 했지만 방음이 잘 안 돼서 애 키울 만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전세 대출을 무리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드디어 방이 2개 있는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삭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요. 임신 8개월 차가 되면서 배가 많이 내려와 급하게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내자마자 신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이제 쉬지 않냐고 자기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애 둘을 데리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면서 저도 곧 출산을 하고 나면 한동안 바깥 구경 못할 텐데 같이 공원이라도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돗자리 펴놓고 책도 보고 낮잠도 좀 자고 놀다가 오자고 저를 막 조르는데 저도 좀 혹하긴 했어요. 신우한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애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덥석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죠. 신우의 첫째 아이는 4살이었고 그때 마침 배변 훈련을 하는 중이라면서 기저귀를 차지 않고 나왔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화장실을 잘 가린다나 어쩌나 저야 뭐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있었죠. 근데 둘째 애는 돌이 아직 안 된 아기였거든요. 둘째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불고 해서 공원에 힘겹게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펴고 분유부터 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당기는 배를 부여잡고 돗자리에 딱 앉는 순간 첫째 애가 쉬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첫째 조카가 쉬가 마렵다는데? 하니까 저보고 지금 둘째 분유 먹이고 있지 않냐고 언니가 애 데리고 화장실 좀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쉬가 마렵다는데 네가 해 하면서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화장실을 찾아 나섰죠. 근데 이 허허벌판 같은 공원에 공중 화장실이 한 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놀래서 공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 좀 쓸게요 하니까 직원이 한숨 푹 쉬면서 음료를 주문해야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많이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갔다 와서 계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저한테 얄짤없이 주문하고 가시라고요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하고 카드를 주려고 하는데
글쎄 첫째 조카가 바지에 그냥 쉬를 싸버린 겁니다. 카페 바닥에 오줌이 졸졸졸 떨어지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으악, 저도 으악, 다 같이 얼음이 되어버렸죠. 조카애는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르바이트생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줌마가 치우세요 하더라고요. 순간 화장실을 좀 빨리 쓰게 해줬으면 어디가 덧나나 분명 내가 계산을 한다고도 했고 애가 쉬마렵다고 한 건데 진짜 인류의 상실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소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우는 건 내가 할 거라고 근데 그쪽도 참 못됐다고 계산하겠다고 화장실만 먼저 쓰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걸레로 추정되는 너저분한 것을 휙 던지면서 애가 바로 쌀 줄 몰랐죠 하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애 앞이고 뱃속에 애도 있는데 화내고 싶지 않아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카페 방침이 그런 거니까 한낱 아르바이트생은 시키는 대로 한 걸 거라고 말이죠. 기분 좋게 놀러와서 이게 웬 봉변이냐 하며 불뚝 솟은 배 때문에 쪼그리기도 힘든데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계속 옆에서 우는 거예요. 바지에 쉬를 해서 축축하다고 안아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4살이지만 부끄러웠던 건지 제품에 자꾸 달려드는데 바지에 축축하게 묻은 쉬가 제 옷에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계산도 했으니까 화장실을 좀 가겠다고 했죠. 오줌 다 쌌는데 화장실에 가서 뭐 하시게요? 설마 세면대에서 빨래라도 하시게요? 안 돼요. 아니, 커피 사면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저 커피 샀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왜 안 돼요? 오줌 다 쌌는데 왜 가냐고요? 진짜 참을 수 없는 깊은 화남이 올라와서 아르바이트생한테 가서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더러워서 내가 여기 화장실 안 쓴다고, 그리고 너네 내가 본사에 다 컴플레인 걸 거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쓴 알바가 놀랬는지 울던데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뭐. 그리고 조카를 안아들고 다시 돗자리로 왔는데 제 옷에도 쉬가 다 묻어서 짜증이 확 나고 배가 나와서 걷는 것도 힘든데 애까지 안고 걸으려니 죽겠더라고요. 신우가 저랑 조카를 보자마자 뭐야 바지에 쉬했어? 하면서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올케 언니 애 화장실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이게 뭐예요 정말. 여보로또 안 챙겨왔는데 아 이걸 어떡해? 짜증나. 기껏 여기 와서 애 분유 먹이고 바로 집에 가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울고 있는 조카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다그치더라고요. 바지에 쉬한 게 누군데 울고 있냐? 짜증나니까 그만 울어라. 4살이나 먹어놓고 왜 쉬는 바지에 싸고 있냐 하면서요. 지는 돗자리에 앉아서 아기 분유나 먹이고 있었던 게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서 짜증을 내나 싶더라고요. 아니, 애가 참을 만큼 참았다가 못 참아서 쉬를 했겠지. 그거 하나 못 가렸다고 이렇게까지 애한테 화를 내? 언니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바지에 쉬를 할 일도 없었겠죠. 신우,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말? 내 옷 더러워진 건 안 보여? 나도 화장실 찾으려고 이 공원을 다 뒤졌어. 화장실을 찾았을 땐 이미 조카가 쉬를 싸버린 걸 어떻게 하니? 됐어. 기분 정말 나쁘다. 나 갈게. 그리고 정말 이 상태로는 놀 기분이 안 난다 싶어서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로 나오니까 신우가 뒤에서 아기 둘 데리고 짐을 들고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자기도 놀고 싶은데 못 놀았으니까 애를 데려가던지 짐을 들고 가던지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애 둘 데리고 이 짐을 다 들고 어떻게 움직이냐고 하더라고요. 올 때는 잘 오지 않았냐 하니까 택시 불러서 왔다고 하길래 갈 때도 택시 불러서 가 하고 쏠랑 저만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은 여기다가 쓰라고 만든 말 아닌가요? 저는 출산 전까지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피해가면서 지내다가 결국 무사히 출산을 마쳤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하면서 제 품에 안겨주는데 진짜 10달을 품은 내 자식이 드디어 내 품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우리 시댁은 그런 감동을 파사삭 깨버리죠. 대를 이을 남자를 낳았어야 하는데 하더라고요. 시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수고했다고도 아니고 둘째는 꼭 아들 낳자 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기도빨이 부족한가 봐 하시면서요. 기도가 모자라서 떡 하니 달고 나와야 할 게 안 달고 나왔다고. 그게 방금 출산한 사람 앞에서 할 말인가요? 뒤에서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히신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막 쑤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지고 싶지 않아서 시모한테 웃으면서 대꾸했죠. 아들을 낳으려면 남편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몰라서 그런다며 왜 옛날 사람들이 절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냐고 하시대요. 도라르방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소리 모르냐고. 그게 다 기도 열심히 하면 아들 낳을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시모한테 어머님 종교 없지 않았냐고 웬 기도 타령이냐고 하니까 아들 낳으려면 예수고 부처고 알라고 다 믿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 할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하고 이불 뒤집어 썼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육아휴직도 알차게 썼습니다. 거의 1년을 꽉 채운 다음에 복직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애를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돌쯤에 아이들이 자주 아픈 것도 한몫했고요. 회사에 복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눈치를 챈 남편이 저에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승진도 했고 월급도 이전보다 올랐으니까 육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집 대출금도 우리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에 잘 갚고 있으니까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우리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하자니 그게 눈에 밟혀서 안 되겠는 거죠. 일이냐 육아냐 정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본격적으로 육아맘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날이 다르게 성장을 해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우울함도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애는 점점 말을 안 듣지,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지, 사회생활하는 남편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저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어린이집에서 대기가 빠졌다고 아이를 입소시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냉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경력이 단절되어 버린 여자를 써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 취직할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를 출산하는 과정은 첫째보단 순탄했지만 저를 집어삼킨 우울감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마저도 돌이 지나고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와중에 시모가 제안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심심풀이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긴 시간은 아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만 해보라고요. 월급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로 받으니까 최저시급 맞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본 게 언제더라 싶었지만 그거라도 벌어야 활력이 생기겠다 싶어서 하루에 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 있는 시간이라 좋다고 했죠. 그전까지는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시몬의 편의점이 위치도 좋은데 이상하게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 싶긴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시부가 출근을 하면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가 그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겠습니까? 다들 길 건너에 있는 다른 편의점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네 어쩌네 하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죠. 하루는 보다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한테 바둑을 두고 싶으면 저쪽에 있는 공원에 가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공원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부한테 영업장에서 담배 피우는 건 되겠냐고, 여기 학원 학교 근처라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가게 앞에서 피는 건데 왜? 하길래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별 유난이다 하길래 시부한테 일주일 동안만 다른 데 가서 놀아보라고, 매출 비교해보고 별 차이 없으면 시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시부를 내쫓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 겁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 시부가 저한테 잔소리도 못하고 시무는 잘한다 잘한다 하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학생들은 다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담배나 술을 사러 오면 얼굴만 대강 보고 물건을 팔았단 말입니다. 전 요즘 애들 얼굴이 그렇게 사갔는지 몰랐죠. 염색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문신도 했길래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미성년자였고 하필이면 그날 딱 경찰한테 걸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 편의점에 경찰이 찾아와서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다고 영업 정지라고 딱지를 딱 붙이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제가 경찰한테 억울해서 보시라고, 머리 염색도 하고 문신도 있고 낮 시간대에 와서 당당하게 담배를 사가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고 했습니다. 경찰이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하셨어야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저한테 매출이 올랐다고 복덩이라고 어화둥둥 해주시던 시부모가 한순간에 돌변을 하는데 그것도 기가 찼고요. 신분증 검사를 안 해서 일주일이나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닥달을 하대요? 네가 매출 다 물어낼 거냐? 다른 건 몰라도 냉장식품들 유통기한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폐기물 다 떠안고 가라. 네 월급에서 까겠다 하면서요. 진짜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제 월급 고스란히 시부모가 꿀꺽하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는 어디서 구하냐고 저한테 생각이 없대요. 신우 시키라고 했더니 시부는 애 봐야 해서 바쁘다고 변명을 하대요. 신우 애가 우리 애보다 더 큰데 걔네도 다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죠. 그러니까 신우는 애가 워낙 병약해서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일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지. 아무튼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한번 이력서를 뿌리면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시댁 때문에 그랬던 건지 어느 날부터 가슴이 찌릿찌릿 아프더니 가슴에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생리할 때가 됐나 싶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멍울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글쎄 제 가슴에 혹이 떡하니 있다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며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고 저도 모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방암, 유방의 혹, 조직검사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이 암에 관한 이야기였고 생각보다 젊은 환자들이 많고 완치율도 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머리털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다 빠진다고 하면서 그런 후기들을 보는데 참 겁이 났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한번 저를 늪에 빠뜨리니까 계속해서 불안함이 증폭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혼자 멍하니 인터넷에 암 후기들을 검색해 보다가 시간을 보니 남편이 퇴근을 할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가슴에 혹 같은 게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대 하면서 덤덤한 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면서 저한테 암이래? 유방암이야?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우리 남편에게도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흐르는 눈물을 막 억지로 닦아내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모양이 이상하다고, 전부 암은 아니라고 하더라.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거래 라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당신 보험은 다 들어져 있지? 하더라고요. 순간 위로도 아니고 보험금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아니? 보험 없는데? 라고 대꾸를 했어요. 물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들어주셨던 실비의 생명에 종신보험까지 있을 건 다 있었지만 괜찮냐는 말도 없이 보험부터 묻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머리를 막 헝클이더니 그 나이 먹도록 보험도 안 들어놓고 뭐 했냐고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멍하니 있으니까 암 치료는 무슨 돈으로 하냐고, 유방암 약 비싼 거 아니냐고 돌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게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장인 장모 돈 좀 있대? 우리 부모님은 돈 없을 건데? 암 치료 무슨 돈으로 하지?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하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제 손을 딱 잡더니 그거 크기가 크대? 다른데 전이됐으면 우리 그냥 치료 포기할까? 하더라고요. 이게 정신 나갔다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고 하니 가망 없으면 굳이 돈 쓸 필요가 있네요. 냉정하게 생각하자면서 우리 자식들은 누가 키우냐고요. 진짜 이런 놈이랑 더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냥 이혼하자.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너 실비나 암 보험은 없다고 했지만 사망보험도 없어?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새끼의 뺨을 있는 힘껏 쳤습니다. 바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뺨을 부여잡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야, 이 짐승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어? 사람이야? 나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보험금 타령이야 지금? 내가 암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른다고 했지. 어떻게 치료를 포기하자는 둥 그딴 소리를 해?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사람이냐고. 야, 그러면 돈 없는데 무슨 암 치료를 해? 장인 장모가 해준대? 우리 집에서는 못 해줄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보험금 타령이 왜? 암일지도 모르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러지. 너 사망보험금 나오는데 지레 겁먹고 이혼하면 누구 좋으라고? 그 말에 이놈은 구제불능이구나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 보험금 나올 거 없고 사망보험금도 나올 거 없어. 어차피 우리 자식들 어떻게 크는지 너 관심도 없었잖아. 내가 키울 거니까 이혼하자 우리. 암이든 아니든 이혼하자고.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해. 아들이든 딸이든 유방암 유전되면 어떡하냐? 나 병수발 못 든다. 저는 그런 남편의 반대쪽 뺨도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 유방암 걸리라고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고 남편에게는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서류 작성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싹싹 빌면 봐줄까 싶기도 했는데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혼 서류 들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는 남편 새끼 얼굴도 보기 싫다고 서류만 낚아채고는 문 닫아 버리셨습니다.
저도 서류 빈칸 싹 다 작성해서 다시 남편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찾아가는 수고도 하고 싶지 않아서 퀵 불러다가 보내버렸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대신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조직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유방암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혹의 크기가 여기서 더 커지면 수술을 해서 떼어내어야 한다고 추적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부모님과 저 정말 밤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방암인 줄 알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협의 이혼 재판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제출을 했죠. 이거 제출하시면 진짜 이혼 되시는 거예요 하면서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다 처리되셨습니다 하고 서류를 떼어보니까 제 등본에서 남편이 쏙 빠졌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머쓱하게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암 치료 잘하라고, 그리고 자기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애는 못 데리고 가니까 장인 장모한테 애 잘 키우라고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진짜 끝까지 찌질하고 재수없는 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놈아. 어디 가서 애 아빠라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거 아주 경멸이야. 그리고 나 암 아니라고 하더라? 애는 평생 내가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암이 아니라고? 조직 검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냥 혹이래. 나중에 제거 수술하면 된대. 너 같은 거 본성도 모르고 평생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살 뻔했네? 이혼해줘서 고맙고 양육비 제때제때 잘 보내라. 나 수술할 때 보태라고 집도 오롯이 나한테 넘겨준 거 아주 고마워. 그랬더니 전 남편이 노발대발 사기 이혼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기는 도대체 어디가 사기인지? 협의 이혼했는데요. 저한테 양육비 절대로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길래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양육비 합의서를 토대로 매달 입금되지 않은 이력을 들고 가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달치 차곡차곡 모아서 전부 다 소송을 걸 겁니다. 전 시댁도 전 남편도 저에게 속이고 이혼한 거라면서 사기 이혼이라고 난리를 치던데 자기들이 저한테 한 행동과 말이 있는데 무슨 사기 이혼이란 말인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자식들 잘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다행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을 알게 되어 이력서를 넣었고 저는 당당하게 합격하여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도 여성으로서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인생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게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만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으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고 또 덤비셨으면 좋겠습니다. 7.8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서 위기를 기회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모든 여성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저도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